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요즘 대부분 언론들 아파트값 폭락 기사로 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금리 인상, 이자 부담 이거 때문에 내린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금리 인상이 멈출 거고, 그래서 아파트값 하락도 진정될 거다. 이런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언론 보도가 맞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매수에 나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틀릴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에도 매수를 하면은 거기서 추가로 반토막 이상 하락을 맛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나 됩니다. 1번, 고금리는 장기적 추세입니다. 2번, 돈 벌어서 빚 갚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내가 상투에 산 아파트 비싸게 사줄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든다, 이겁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즉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금리는 장기적 추세입니다. 사진은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프입니다. 하락률이 아닙니다. 저게 처음으로 100을 돌파한 시기가 1983년 초였고요. 1월이었고요. 200을 돌파하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 1월입니다. 지금은 297.7, 즉 22년 11월 값입니다. 숫자. 그런데 21년 1월에 260선이었기 때문에 불과 22개월 만에 14.5% 이상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한 22개월 이 사이에 물가 수준이 얼마나 지금 급등하고 있는지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미국 연준의 목표는 저걸 지금 연간 2% 이내로 끌어내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15일 날 새벽에 연준 FOMC 성명서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은 23년, 24년에도 목표 달성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25년이 되어야 비로소 한 2%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 상단이 이제 4.5%인데 이게 23년에는 5.25%까지 상단이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장기적으로 대략 한 2.5% 선에서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연준이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역사적 저금리는 끝났다,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영상도 이전에 올린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24년에 기준금리 내린다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으로 아장아장 걸어 내려오는 것이고요. 2.5%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된다 하더라도요, 위에서 봤던 CPI 소비자 지수 마치 종합 주가 지수 말하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그 자체는 300을 넘어서서 해마다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2%씩 10년 오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략 365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시 이전의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국의 금리 정책을 일본처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본은 지금도 기준금리 마이너스 0.1% 이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는 말이죠, 엔화는 무제한, 무기한, 공짜로 달러 스왑이 된다. 이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과 연동이 된다, 즉 대응 관계에 있다, 매핑 관계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올리면은 미국만큼 못 올린다 하더라도 한국도 올리긴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현재 이상의 고금리가 시대적 특성이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는 코픽스 금리 10년 추세 사진 한번 보시죠. 최근 급등세 사상 최고치 매월 갱신하는 중인데
저 보시는 사진은 10월 값입니다. 어저께 11월 숫자가 4.34%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변동금리, 즉 주택담보대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저거 계속 오를 것이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내년 하반기에도 내린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숫자는 21년 12월, 즉 1년 전에는 불과 1.69%였습니다. 저게 코픽스가 1년 전에는 1.6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4.34%.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 부담이 1년 전보다 대략 한 2배 이상, 3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지나면은 이자 부담이 작년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가 뭐냐?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거, 요게 된다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상반기까지는 더 오를 것이고. 그래서 상반기에 만약에 고정된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담대 평균 금리를 9% 잡으면 대출 원금 1억 원당 연간 이자만 900만 원. 그래서 만약 5억 받았다면 이자만 4,500만 원. 여기에 원금 분할 상환액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가령 연봉 1억짜리 월급쟁이도 실수령액을 저 원리금에 다 틀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의 부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사진 보시면 은행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로 나누어서 제가 그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비은행권, 즉 제2금융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추세도 같이 그렸습니다. 여기서 은행의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대략 75.2%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4분의 3 정도 요 비율은 거의 일정합니다. 이 주담대가 대략 3년 동안, 즉 2019년, 2020년, 2021년 요 3년 사이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아파트 B2 광풍이었다는 건데 은행권 아닌 곳, 즉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이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대략 2018년까지는요, 그 2금융권 주담대 증가가 연간 한 10조 원 이하였습니다. 10조 원 이하. 그런데 19년부터 180조 원에서 210조 원 사이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담대 총액은 은행권만 796조, 제2금융권까지 합하면 1,008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가계대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요. 기타 대출, 즉 신용대출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이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요,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가계대출 규모가 GDP 대비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고 계속 지금, 근데 정부 일반 부채 비율도 매우 심각하게 늘었습니다. 바로 19년부터입니다. 그 그림,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죠. 지난 8년간의 GDP 대비 정부 일반 부채 비율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게 2019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정부 일반 부채를 D2라고 하고요. 공공부문 부채를 D3라고 합니다. 그래서 D2가 2017년에 735조 원이었는데 2021년에 1066조 원으로 무려 331조 원이나 늘었고요. 공공부문 부채인 D3를 보면은 이게 2017년 1044조 원에서 2021년 1427조 원, 383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증가 추세가 매우 지금 가팔라져 있고요. 지금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그 기축통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원화는
달러하고 무제한 무기한 공짜로 스왑할 수 있는 그런 그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우 위험한, 지금 아직은 위험 구간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게 더 늘어나서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엽기적 약탈 정권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5년 동안 D2하고 D3에서만 무려 714조 원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빛낸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쓴 겁니까 저거? 예? 누가 어디로 빼돌린 거 아닌지 이게 지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아들 손자 대대로 지금 갚아야 하는데 저 어떻게 갚을 겁니까? 예? 저렇게 갑자기 빚내서 지출을 늘린 그 돈이 지금도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제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 나도 제일 먼저 돈부터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늘어난 저 돈은 지금 계속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가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앞으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약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 하여튼 그래서 저는 문재인은 엽기적 국민 약탈 정권 아니었나, 엽기적 도적 마귀 정권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중요한 점, 돈 벌어서 빚 갚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한국은 아파트 사느라고 빚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소유자는 빚쟁이라는 겁니다. 서울 기준 평균적으로 연봉 1억 원짜리 월급쟁이도 세금과 이자 내고 나면은 가처분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맞벌이 아니라면은 또 빚내서 먹고 살고 생활해야 하잖아요. 체면 유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이제 결국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저거. 이 빚 갚으려면은 유산이 많든가 아니면 소득이 늘어나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월급쟁이들은 연봉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이걸 평균적으로 장기적으로 판단하는 게 바로 GDP, 실질 GDP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그 KDI 아닙니까? 네. 이거 최근 연구자료 얼마 전에 이것만 가지고 별도 영상을 봤었죠. 그 결과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내년부터 10년간은 대략 1%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고요. 예? 지금 대부분의 국내외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내년 한국 GDP 성장률 1.8%대, 1.7%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KDI가 1.9%대니까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 후에도 주구장창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0.5%까지 2050년대에 가면은 0.5%까지 추락한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은 그 경제가 한국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평균적으로 저거 월급쟁이들 연봉 올라가는 속도라는 겁니다. 저게. 그런데 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자 금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월급으로 빚 못 갚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맞벌이 하면은 잘하면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하면은. 맞벌이도 아주 고소득 맞벌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소득.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빚 갚는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뒤에서 자세히 보겠는데요. 상투 거래량을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뒤에. 그래서 이 상투에 산 아파트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절대로 늘지를 않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21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 0.81명이었고요. 현재는 0.79명이었다. 그것이 표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거니까요. 지금 맞을 겁니다. 예, 저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은 총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시대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지금 더 많은 사회가 됐고요. 인구가 증감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9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구가 광속으로 소멸하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산 인구가 매년 순 감소하는 숫자가 대략 한 37만 명인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나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서 10년 후에는 해마다 한 50만 명 이상의 생산 인구 앞으로 순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학교 2개, 3개 합쳐서 한 개로 만들어 버리고, 지금 요즘 어저께부터 갑자기 이 뉴스에 막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어린애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소아과 환자, 즉 소아과 병원에 손님이 줄어들어서 의사들이 폐업한다 그러고요. 전공의 지원을 안 해서 소아과 시장이 지금 소멸할 위험에 있다,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또 보면 말이죠, 소아과라는 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어린애들 특히 대략 초등학교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병원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소아과 부분은 의료 수가를 좀 많이 올려줘서 소아과 개원해서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단기적으로 일단 하여튼 깝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지금 또 군부대 2개 줄여서 한 개로 만든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가령 전방에 지금 이기자 부대가 해체해서 다른 데하고 이제 통폐합된다는 건데 이것도 얼마 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약간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정말로 이 여성들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초 군사교육 이거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저도 듭니다. 과거 80년대 그 대학 신입생들 그 군부대 입소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문부대를 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문부대라고 했는데 기초 군사교육 다 받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 김기현 의원이 지금 그 얼마 전에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맞지 않은가, 그 올바른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어떤 국방 의무는 사실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죠. 예, 거기 뭐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여성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들고요.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지금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장내 아파트 매수 세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제가 못하지만 노래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듣던 서울로 달려간다네. 이뿐이도 곧뿐이도 담보짐을 싼다네. 이게요 60년대 7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무작정 서울로 몰려들어서 죽자 사자 돈을 벌어서 그래서 저축해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서울 인구 줄어드는 거, 이게 지금 시대적 특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다, 쫓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저는 완전 틀린 소리, 헛소리라고 봅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서울의 가구 수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서 자연사하고 나면은 빈집 폐허 늘어나는 것이고,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상속을 다 안 하니까 상속하면은 돈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지방의 가옥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비슷한 상황이 일본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이고, 지금 한국, 일본, 중공 다 비슷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말이죠, 이 정치 세력들이 표장사 하려고 뭐 균형 발전 이런 걸 내세우면서 만만한 게 공기업이니까 전부 지방 이전한다고 난리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은 이후부터는 완전 하향 평준화시키는 꼴통 정책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서울 인구 가구수 감소 이거 서울 인구 감소 가구수 감소 이거 추세라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 현재 꼴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사진 보시죠. 오늘 현재까지 22년 총 거래량이 11,164건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요 16년간 연평균 76,27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안 된다는 뜻이죠. 21년 9월 이후에 16개월째 거래 실종 현상이 이제 지속 중인데 그 이유가 바로 위에서 본 1, 2, 3 이거 모두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유들을 거의 오래되죠. 이런 말씀 드린 게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림 그려서 서울 아파트 시장 거래 상황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올려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전제이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시장이 더 똑똑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상투 거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9년부터 3년간 즉 위에서 봤던 주택담보대출 폭증하던 그 시기 그게 바로 영끌 투자하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때 3년간 거래량이 19만 9,109건입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왕창 물린 거래량입니다.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왕복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이자 요 비용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질 못하고 팔려고 하는데 팔리질 않는다는 거죠.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실종돼 버리지 않습니까? 금년 7월 이후에 서울 아파트 월 거래 숫자를 7월부터 쭉 숫자만 불러보면은 642건, 670건, 609건, 559건, 665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건, 600건대 거래되는 거는 저건 뭐냐? 값을 고점 대비 대략 한 절반가량으로 팍 내린 거 그런 것만 이삭 줍듯이 팔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으로 팔아버리면 다 손해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팔고 버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속도로 물린 매물을 소화를 하려면은 단순 산소하면은 17년 이상 걸립니다. 17년 이상 걸립니다. 내년에는 하락 속도가 이제 가속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내리면 거래는 좀 늘어나겠지만 그것이 하락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물린 매물이 손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10년가량은 간다는 거죠. 하락 불황 시기가 계속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가령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한 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약 결과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완전 참패입니다. 예. 제가 이런 걸 예상하는 영상을 올린 바가 있죠. 참패 상황인데 근데 사진처럼 계약을 부추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거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입주할 즈음에는 분양가격 절반 이하로 시세가 결정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부수고 재건축해서 올림픽파크 프레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탄생하는 것인데 이름은 귀티가 납니다. 올림픽파크 플러스 프레온 다 이제 영어가 들어가네요. 둔촌주공 저거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저거 촌티나고 없어 보이잖아요. 둔촌주공 그러니까 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림픽파크 프레온 그러니까 훨씬 낫잖아요. 고상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분양 흥행은 완전히 참패를 했는데 원인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오지게 비싸다는 겁니다. 저거 너무 비쌉니다. 저는 이미 프레온 분양가 너무 비싸서 분양 신청 저조할 것 같다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렸었고요. 입주할 즈음에는 분양가의 절반 정도 시세로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런 시뮬레이션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 가격 그 영상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원인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계약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건축 본질은 헌집 부수고 새집 짓는 거 아닙니까? 내 집 한 채만 부수고 새로 짓는다면 땅값은 안 들잖아요. 부수는 비용, 즉 철거비, 건축비, 새로 짓는 그 건축비, 요거 부담하면 새집이 생기죠. 이 새집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땅값 더하기 철거비 더하기 건축비 다 더한 것이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집 폼 나게 짓고 났더니 이제 시가가 더 원가보다는 이상일 테니까 그래야지 재건축을 하죠. 그래서 원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가치가 될 것이고 이 가치는 누가 누립니까? 집주인과 건축업자가 나누어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과 건축업자가 이제 돈 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벌 것인지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아파트 단지라면은 헌집 싹 부숴버리고 새로 지으면 당연히 이제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헌집보다는 새집이 더 좋으니까요. 가치는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가치를 누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이겁니다. 예? 늘어난 가치를 누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이 파이 이게 이익이 되려면은 원가가 낮아야 되는 것이죠. 예?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재건축했을 때 이익은 파이는 늘어납니다. 그 파이를 나누어 가지는 세력들 그게 바로 원래 집주인들 집합 그게 이제 조합원 아닙니까? 조합원 원래 집주인들의 집합 조합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등 시행사나 시공사 이런 그 다음에 분양하는 세력들 이걸 이제 건설사 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뭐 제초환이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 생기죠.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 저절로 돈이 확실히 생기는 거니까 좀 나머지 그 조합원하고 건설사 등이 그 파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든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국지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문제는 이제 건설사 등의 탐욕의 전략에 있다는 겁니다. 조합원에게도 건축비 왕창 뜯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헌집 주인한테 재건축의 매력이 있으려면은 가령 지금 저기 엄마 아파트나 저기 반포나 이런 데 다 지금 재건축 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헌집 주인한테 재건축의 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구 수가 왕창 늘어나서 일반 분양자한테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재건축 비용에 충당을 해서 자기 건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담금 아닙니까? 가령 둔촌주공은 5,930개를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12,032가구를 새로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가구수 늘리기 위해서는 고층으로 그리고 또 건물도 많이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둔촌주공의 부엌뷰 논란이 있었던 842 타입 이거 한 개 동이라도 더 지으려고 지금 따닥따닥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지었죠. 이름값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은 결국 비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하는데 즉 집값이 올라갈 때는 재건축 아파트도 비싸게 즉 고가 분양할 수가 있는데 즉 팔아치울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일반 분양가 즉 판매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즉 현재 기준으로 말한다면은 아파트 고점 기준으로 지금 분양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지게 비싸다는 겁니다. 저거. 조합원들은 어떻습니까? 헌집에서 수십 년 사는 동안에 그 인근이 발전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올랐다면은 그 오른 가치는 기본적으로 집 주인이 누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새 집을 짓는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제 건설사 등이 챙긴다는 거죠. 재초환의 명목으로 정부와 지자체도 일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은 즉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거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84 타입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 이전에 본 영상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재건축 판매 가격이 바로 분양 가격 아닙니까? 일반 분양 가격 아닙니까? 이거는 땅값 더하기 건축비 다 등등 해서 13억 원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받고 싶다는 거죠. 건설사 등이 받고 싶다는 자기들이 희망 가격입니다. 저거는 지금 고점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고점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이라는 건데 조합은 즉 땅값이 없는 경우에 건축비를 지금 7억 2천만 원 제시를 해놨잖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평균 팩트입니다. 그렇다면은 바가지 씌울 일반 분양자한테는 땅값으로 5억 80만 원 제시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도대체 건축비 얼마로 하는 게 정당하느냐? 그 객관적 판단 기준이 바로 그 국토건설부, 교통부인가요? 네, 국토부 고시 원가가 있죠. 기본형 건축비 지금 842 타입의 경우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적용을 한다면은 일반 분양가는 8억 3천만 원만 해도 이익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거 조합원 부담금 총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건설사는 적정 이윤 누릴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즉 건설사 등은 재건축으로 일반 분양자는 물론이고 기존의 집주인한테도 대략 5억 원 정도 추가 폭리 누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비싼 값입니까? 저런 걸 왜 계약을 합니까? 적정 건축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건축비는요 대구이건 대전이건 강릉이건 서울이건 뭐 달라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비인데 아파트라는 그 건축물을 보면은 저거는 법률상으로는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본질은 대량 생산 가능한 동산입니다. 동산. 감가상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번 재건축에도 보면은 원래 대략 한 5,900개를 12,000개로 2배 이상 뻥튀긴 거 아닙니까? 저거 대량 생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량 생산하면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서 건축비 내려가는 것이고요. 건축 기술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가령 블록공법이나 3D 프린팅을 이용하거나 건설 로봇을 활용하면 할수록 건축비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저 건축비라는 거 계약자들에게 제시하는 건축비와 실제 진짜로 건설사들이 부담하는 건축비 당연히 다르겠죠. 실제 건축비는 기술 혁신으로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는 겁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지금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자재 가격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건축이 프리미엄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부터는 재건축은 디스카운트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서울 인구수 줄고 있고 가구수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 아파트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미 부채는 다 목까지 차버렸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으로 빚 갚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처분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빚을 갚으려면은. 그런데 처분하면은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거 저거는 필요한데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재건축 시 건축 비용이 현재 제시되는 가격 즉 건설사가 받기를 희망하는 가격 저거는 탐욕의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저 재건축할 때 건축 비용 현재의 대략 4분의 1 수준 분양가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일단 하락한 다음에 흥정이 시작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탐욕의 건설사 중에서 고액 분양가를 탐욕의 분양가를 고집하는 상위 건설사 한 서너 개 아니면 한 10개까지라도 싹 망해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탐욕을 고집하는 대형 건설사 몇 개 사라지는 그 비용, 그 사회적 비용이 이 탐욕 이 부동산 이 분양시장, 재건축 시장이 지금
탐욕 시장화 되어버렸는데 그걸 정상화시키는 대가로는 저렴하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정의 아닌가.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 마귀가 사라지면은 새로운 이제 혁신 건설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들은 분양가 낮추는 기술 혁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고 품질의 그 재건축을 반값 분양가라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그래도 적절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주택, 좋은 곳에 좋은 집, 반값 공급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거래자들 요걸 시장의 심판에서 몰아내버리고 정당한 이윤을 갖는 그런 혁신적 건설사들이 시장을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업자들의 그 탐욕이 권력과 합세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장동 위대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수조 원대 불법 이익은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개발업자들이 혁신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 수조 원대 불법 이익은 결국 일반 분양자들 주머니를 약탈을 했고요. 원주민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거 권력으로 약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허가권을 가진 지방 권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방 권력자에게 아예 이 지방 권력자가 아예 지분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대장동 팀에게 허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세력들에게 이익을 더 크게 몰아주기 위해서 각종 짓을 한 것이고요. 일반 사업자들의 이익이 더 커져야지. 그래야지 자기들의 저수지에 숨겨둔 그 지분 액수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들이 다 한 거죠. 그 업자들은 덜리가 되어버린 것이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잘 듣는 네. 하여튼 그래서 당군 이래 최대 이거 도적대를 딱 잡아서 지금 처단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여튼 뻔뻔하고요. 너무 가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